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슬슬 들리는가 싶더니 최근 한 달 새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무려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만큼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코인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3년 전의 그 광풍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이 가상화폐의 광풍들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기관 투자자들과 대형 금융사들까지 슬슬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코인 가격,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배경에서 상승하는지, 앞으로 정말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될 수는 있을지, 어떤 걸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 요즘엔 제약회사 이름도 자주 듣게 돼요. 이 회사가 코로나 백신 3상 성공 소식을 전했는데, 뭐 이게 처음은 아니죠. 이제 처음에 백신 나온 때가 이제 몇 주 됐으니까. 그런데 앞서 발표됐던 두 가지 백신과는 좀 다르다. 업계에서도 반응이 좀 다르고 시장에서도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 또 이렇게 또 새삼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어제 그 다우지수가 124년 만에 3만을 뚫었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아무튼 시장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앞서 모더나하고 파이자가 이제 백신 3상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세 번째 주자가 이제 영국계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이 백신의 종류가 크게는 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몸에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게 있고요. 일종의 가짜를 넣어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를 사용한다. 영화에서 위험한 거는 엑스트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더나, 화이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가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엑스트라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다른데,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진짜 가짜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엑스트라인데 사람이 아니고 AI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기계 같은 걸 넣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사람인데 얼굴에다가 분장을 해서 코로나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넣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맞은 모든 백신들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사람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바이러스를 코로나처럼 꾸며서 또는 독감처럼 꾸며서 몸에 넣어서 항체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 원리였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독감 백신을 만들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다 생산 체계도 갖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가 백신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콜드 체인을 갖춰야 된다, 뭐 mRNA를 활용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영하 70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산하는데도 돈도 많이 든다.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4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아스트라제네카에 시장의 관심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방식이 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백신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백신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내놓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보일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맞히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자나 그 앞서 말씀드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라는 방식을 사용한 백신이 상용화된 건 지금까지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감 백신에 사용했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인 거죠. 모든 백신이 중간에 항상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1년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맞은 부작용이 1년 후에 나오기도 하고 한다고 하니 이게 뭔가 시간을 빨리 돌리는 기계가 있으면 일단 좀 맞아보시고 시간을 좀 빨리 한번 돌려볼까요 할 텐데, 그건 우리가 과학으로 못하는 거니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3상에 성공하면 상용화를 하고 부작용은 나중에 어떻게 막아보자라는 마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역시 시장에도 있고 의료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소비자들한테 던져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는데 네네. 또 이게 집값하고 또 연관이 있기도 하니까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합니다만 이게 꽤 많이 오르고 있네요. 이 지수가.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2013년 1월부터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할 때 같이 발표를 하는 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내에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 이 지수가 13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예. 100보다 이하이면 그 반대인데요. 전달에 비해서 8포인트가 올랐고요. 2013년 1월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근에 사람들이 집값에 대한 강한 전망이 이게 꽤 오랜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은 계속해서 100 이상에서 올해 조금 놀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하고 5월만 100 아래로 떨어졌지 110에서 120대를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매달 이제 발표를 하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130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집값이 오를 것에 대한 불안감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사실 집값 전망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또 생각해 보면 그 전망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동안 많이 오른다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럼 오르겠구나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전망 지수는 전문가들이 시장을 전망한 건 아니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라는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지수고요. 다만 시장에서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겠죠. 거고요. 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어떻게 억제하느냐 또는 정책 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또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주택 전망 지수를 보면 예. 대부분 100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 130까지 올랐다는 것은 극도로 불안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예. 보통은 경기 전망,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3, 4개월은 경기 전망은 떨어지는데 주택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다는 뜻이긴 할 거예요. 이게 숫자가 높다고 해서 많이 오를 겁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오르긴 오를 거예요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 차이는 조금은 있기는 하죠. 예. 네. 다른 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이 중에서 동서고속도로가 하나 뚫렸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새만금이 사실 단군 이래 최대 개척 사업이라는 말을 듣거든요. 이게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땅을 메워서 바다를 메워서 땅 만드는 거죠. 이게 전라북도의 만경강하고 동진강 하구를 방조제로 막고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 사업이거든요. 예. 총 면적만 409제곱킬로미터나 되고요. 이게 세 개의 그 시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뭐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척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땅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지자체들이 네, 조금이라도 땅을 더 갖겠다라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거기에 이제 외자도 유치하고 뭐 카지노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개발 계획은 앞으로는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새로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어제는 이제 SK그룹에서 이쪽에다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 2조 원을 투자해서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로는 총 6개가 나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사각형을 딱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를 관통하는 동서도로가 났기 때문에 예. 도로가 낮기 시작하면 이게 격자 모양이 딱 갖춰지면서 매립도 좀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로 없어서 탄력을 못 받았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환경 문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다 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때. 지금 상황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SOC 사업을 좀 벌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중요 도로도 뚫렸고 새만금 사업이 조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게 예상인 것 같습니다. 예. SF 플러스의 김치영 팀장 김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우영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전기는 다 한전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꽤 오래전부터 뭐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이런 회사들이 나눠서 만든다고 하더라. 왜 전기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며 그 회사들은 담당하는 지역들이 그럼 다 달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전기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점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굳이 더 열심히 더 싸게 만들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독점 사업자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전을 일단 쪼개자. 그래서 질문하신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등으로 해서 여러 회사로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남동 쪽에서 쓰는 전기는 남동발전이 만들고 뭐 서부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서부발전이 만드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나눌 때는 대강 그렇게 나누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발전소들이 많이 그 이후에 지어지는데 그때는 지역과 무관하게 서로 짓는 바람에 이제는 남부발전소 소속 발전소인데 뭐 동해안에 있기도 하고 인천에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막 섞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구조인데요. 다 이 회사들이 한전의 자회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적자나면 어차피 한전이 살려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쟁을 하느냐 하는 별 의미 없는 분리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독립심 길러준다고 저 엄마가 아이들 보고 너희들 오늘부터 이제 다 독립이야. 엄마가 해주는 밥 다 엄마한테 돈 내고 사 먹어. 라고 해봐야 아이들이 자기들이 번 돈 아니라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밥 사 먹는 거면 이게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시키려면 아예 독립을 두어야지 한전의 자회사로 두면 이게 뭐 경쟁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가격이 연초에는 한 800만 원 선이었는데요. 한 개에 3월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폭락할 때는 70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우리 돈으로 2,100만 원 선을 회복한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평소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암호화폐 업계를 취재 많이 하시는 분이죠. 고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업계에서는 요즘 가격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돈이 넘친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에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대상인 비트코인을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거죠. 최근에 JP모건과 시티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지칭했습니다. 두 번째는 CBDC라고 해서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요. 중국을 위시해서 각국 정부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늘면서 원조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쓰기로 하는 분위기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네네. 이런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화폐로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네. 카테고리가 비슷하니까 뭔가 분위기 좋다 그 말이군요. 네네.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보면 사실 돈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질문과 비슷한데요. 이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믿음,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디지털 화폐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까지 디지털 화폐를 내놓으니까 디지털 화폐가 뭔가 믿어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뭔가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 이유가 큽니다. 10월에 페이팔이 전 세계에 3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페이팔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페이팔이 뭐 하는 회사죠? 이게 아마 해외 직구해 보신 분들은 다 썼을 텐데요. 우리로 치면 무슨 땡땡페이 같은 그런 결제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원화 계좌를 연결을 해서
원화를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법정화폐와 거래소가 이렇게 쉽게 연결된 곳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내가 그 법정화폐를 가지고 뭐 달러나 뭐 엔화나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닥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페이팔이 지원을 하면서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페이팔 앱을 켜고 직구를 하듯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온 겁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그 가격 측면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7년 불장은 동아시아의 개인들 중심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금 장은 북미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뭐 은행,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헤지 펀드, 뭐 패밀리 오피스 등등 많을 텐데 어떤 기관들이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네,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헤지펀드 및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투자하기는 위험합니다.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 또 거래소 같은 경우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하드포크 등 기술적 이슈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금융 상품의 틀에 담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은 투자 판단을 하는 본인이 주지만 이걸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 해당 금융회사에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라는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곳의 총 자산 규모가 24일 기준 1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만 이 신탁으로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곳에서요. 지난달에 하루 평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수량이 지난 5월에 반감기라고 해서요. 예.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생기냐라고 보면 9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00개가 채굴이 되면 이곳이 그냥 이걸 다 사들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회사가 하루에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 숫자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채굴은 그런데 금처럼 열심히 더 캔다고 더 나오는 거는 아니라면서요. 네, 2140년까지 2100만 개로 채굴이 제한돼 있고요. 예. 현재까지 채굴된 수량은 1800만 개라서 약 지금 300만 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희귀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있어요? 네, 또 다른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기업이요. 왜 그 장사에서 벌어놓은 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회사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업들 가운데 이 유보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곳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곳으로 미국의 IT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8월에서 9월에 비트코인 38,250개를 총 4억 2,500만 달러치 매수했습니다. 기업들도 사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 그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7억 2,700만 달러에 달해서요. 시가총액이 약 35%에 달합니다. 사실 투자에 굉장히 성공했죠. 매수한 이후에 약 7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페이팔 같은 이런 그 기종의 매매를 대행해주는 핀테크 지원 업체가요. 페이팔과 캐시 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판테라 캐피탈이라는 VC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두 기업이 신규 비트코인, 그러니까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100% 이상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새로 채굴되는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거의 전고점에 턱 밑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는 그때도 이제 한참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때 오를 때는 이게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이게 원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원리인데 이게 여기저기 많이 쓰일 겁니다 하는 그런 전망들 속에서 이제 논쟁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지금은 그런 용도와 관련한 이슈는 없고 그냥 이게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뭔가 금은 반짝이기라도 하고 금리할 때나 쓰지 뭐 그것도 아주 다양한 산업적인 용도도 있는데 이거는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이라면 뭐 그거야 할 말 없습니다만 무슨 용도로 무슨 가치로 이걸 보장받느냐 하는 고민이
싶겠습니다. 네, 사실 화폐 세 가지 용도 중에 하나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거잖아요. 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가치 저장의 수단에 가장 특화된 것이 화폐다, 뭐 자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는 화폐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럼 예. 금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인데 지금 금이 온스당 2,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게 사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1온스에 35달러밖에 안 했습니다. 71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면서 온스당 80달러를 넘으면서 올랐고요. 예. 그리고 그 400달러 선에 머물던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04년에 금 ETF가 나오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의 가격 상승 원리를 보자면 금이 실제 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여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냐라고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알겠어요. 투자 수요가 늘면서입니다. 금값이 오른 것도 어차피 마찬가지 컨셉이다 그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대신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